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바이오 쪽은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뭐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은 바이오 쪽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되는 회사들은 좀 접근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좀 관심이 없이 보냈는데 구독자분께서 좀 회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좀 읽고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회계 전문가는 아니에요. 회계 전문가는 아니고 회계를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보고서는 2012년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보니까 종속기업은 우리 연결 대상이죠. 그래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보니까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설립을 했죠. 미국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합작법인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5%, 미국 바이오젠이 15%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뭐 지금 다른 공시는 없잖아요. 주주 간의 어떤 콜옵션에 대한 약정에 대한 공시도 없고 아마 비상장이라서 그 당시에는 이게 비상장이라서 그리고 주주가 뭐 이제 뭐 어때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젠하고 주주가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뭐 서로 다 정보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알고 삼성 바이오젠도 미국 바이오젠도 알기 때문에 아마 공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자 2014년도를 볼게요. 2013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니까 이제 우발부채와 약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했어요. 그쵸? 공시를 했고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뭐냐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에피스가 원래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지금 현재 상태에는 지배주주잖아요. 85%. 지금 2014년도에는 좀 지분율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 근데 바이오젠이 뭐예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삼성 콜옵션을 다 행사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0.1%니까 뭐 종속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정이 지금 여기는 공시가 안 돼 있어요. 약정에 대한 공시가 약정이 뭐냐면 그 서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가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는 그래서 공동기업이에요. 공동기업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저번에 지분법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 연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 연결 대상 공부할 때 지분율 50% 초과할 때 연결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50% 플러스 한 주 될 때. 그런데 50%가 안 되더라도 뭐예요? 저번에 우리가 SM 설명할 때 SM이 키스트를 어때요? 주식을 취득하면서 25%인가 주고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고 그다음에 이사회 이사들의 어떤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연결 대상이 됐죠. 즉 50% 이하라 하더라도 최대 주주이면서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는 해임 능력이 있으면 연결 대상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 그 그런데 우리가 공동기업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설령 둘이 50% 50%라 하더라도 지분법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분율이 똑같지 않더라도 뭐 30%나 뭐 70%라 하더라도 약정에서 어, 공동 지배력이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이사회 구성원이 뭐 동수로 한다 이런 약정이 있으면 공동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분법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쵸? 지분법 대상.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약정이 있어요. 지금 근데 공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회사들 아직 비상장이라서 아마 공시가 안 돼 있는데 실제로는
공시를 해야 되죠. 공시를 안 한 건 잘못이 이때도 마찬가지고 공시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공시를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왜냐면 잠재적 의결권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한번 볼게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지금 90.3%까지 증가해서 아까 85%에서 계속 유상증자를 했죠.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90.3%까지 증가이고 바이오젠이 9.7%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여기 보면 알아요. 여기 보면요. 자본금 있죠. 자본금도 증가하고 뭐예요? 자본잉여금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이 부분도 증가했죠. 우리 저번에 배웠죠. 유상증자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증가한다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그 손익계산서를 한번 봐볼게요. 2014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자 2014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 손실이죠. 1,051억. 자, 매출액도 1,053억. 영업 손실이 1,051억이에요. 그리고 단기 순손실이 839억이죠. 예, 손실이 많이 났어. 연계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니까 2015년도 볼게요. 자, 2015년 삼성 바이오 에피스 먼저 볼게요. 에피스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때요? 91%까지 증가했죠? 그래요. 지금 91.2%. 바이오젠이 8.8%. 그리고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영업 손실이 뭐예요? 2,036억이에요. 그쵸? 영업 매출은 좀 줄었죠? 912. 왜 그러냐면 뭐예요? 바이오 에피스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종속회사에서 빠졌어요. 그 지분법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이제 그만큼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영업 손실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종속기업 투자이익이 4조 5,436억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융 비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콜옵션 그 손실이에요. 콜옵션 손실 1조 8,200. 이건 콜옵션 이제 종속기업 투자이익이고 이게 이제 이제 이게 빼주고 증가하고 이건 금융 비용 이자 비용도 있으니까 합쳐진 거니까 그래서 총 뭐예요? 당기순이익이 1조 9,049억. 엄청나죠? 작년에 손실이 났던 게 지금 많이 냈어요. 그렇죠, 이익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분식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2014년도에 그 종속기업 투자라고 해서 연결 대상이 됐잖아요. 그쵸? 연결 대상이 됐어요. 연결 대상이 됐고, 이게 연결이에요, 연결. 자, 뭐예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삼성 에피스죠. 에피스를 지금 이렇게 종속회사로 연결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누가 있어요? 바이오젠이라는 또 미국 회사, 글로벌 제약회사가 있죠. 바이오젠, 그렇죠? 아니 잠깐 바이오 어딘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바이오젠 맞네요.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예 바이오젠이 있어요. 예 바이오젠. 예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 에피스 예,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그 다음에 바이오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콜옵션 그렇죠. 49.9%까지 그렇죠. 콜옵션 대신에 이사회가 동수로 되기 때문에 공동기업이 돼서 여기까지는 연결 대상이었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관계기업 투자로 가면서 지분법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때 연결 대상인 것은 취득 원가였었는데 원가법으로 취득 원가였었는데 이제 이때 지분법으로 가면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이제 취득 주식의 공정가치가 있어요. 취득 주식 공정 뭐냐면 이 말은 에피스 있죠. 이 에피스. 에피스를 갖다가 그
여기 삼정회계법인이 감사를 했는데 이제 감사하는 회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진회계법인이 에피스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했어요. 기업 가치를 평가하니까 평가한 금액 5조 2,725억이 나왔어요. 네, 2,725억. 이 부분은 제가 역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 역으로 계산한 부분이라서 좀 금액이 약간씩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역으로 이렇게 계산한 부분이라서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5조 2,725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에피스의 지분을 지금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91.2%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91.2%. 그렇죠? 그러면 91.2% 하면은 뭐예요? 4조 8,085억이에요. 그쵸?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지금 에피스 기업 가치가 5조 7,025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91.2%를 가지고 있으니까 4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삼성바이오 에피스 여기 재무제표를 보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어때요? 재무상태표에 그 자산 순자산이 뭐라고 했죠?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 총계. 그렇죠.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렇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자본이 이거예요. 2,905억 원. 2,905억 원. 91.2%.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2,649억 원. 이걸 빼면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주식의 가치를 기업 가치에서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 가치에서 원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가이죠. 원가에 이 지분율만큼 빼면 뭐예요? 이만큼이 이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가에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원가에 있었는데 이만큼이 공정가치다. 그래서 이만큼이 평가 이익이다. 그래서 이만큼이 4조 5,436억 원이 아까 이익으로 잡힌 거고 종속기업 투자 이익으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또 어떤 의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의무가 있냐면 지금 이게 5조 7,225억인데 바이오젠에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49.9%를 줘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쵸? 5조 2,725억 중에서 49.9%를 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럼 2조 6,310억 원이 되죠. 그쵸? 그러면 콜옵션 행사나 각 이자 등은 저도 확실히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끼워 맞춘 금액이거든요. 좀 역으로 해서 끼워 맞춘 금액이고 이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자료가 좀 정확한 자료들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끼워 맞춘 금액이고 그래서 콜옵션 부채 및 비용은 1조 8,204억 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바이오 에피스 자본이 이거예요. 2,905억 원이죠. 2,905억 원. 이게 이거예요. 2,905억 원이 아까 2,000 여기서 2,905억 원 곱하기 이거 하는 거 이 금액. 그리고 뭐냐면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기업 투자이익이 4조 5,436억. 네, 4조 5,436억이고 그 다음에 1조 8,200 이게 이제 이쪽이고요. 비용 1조 8,200 그리고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이제 이 금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1조 8,200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부채로 있고 콜옵션 부채죠. 금융부채 자산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4조 8,730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어요. 사실관계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과연 그러면 콜옵션을 왜 이때 행사했다고 하고 이렇게 관계기업 투자로 하냐? 이때는 그러면 콜옵션을 행사 못 하냐? 이러한 부분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민단체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콜옵션 가치의 평가 불능 이 계산서를 뭐냐면 삼성에서 사후에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후에 왜냐면 이 전에는 만들지 않다가 사후에 만들어 가지고 이건 사후에 조작한 거 아니냐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콜옵션 이게 뭐야 행사한다는
바이오젠에서 의사표시가 없는데 왜 니네들은 이렇게 했냐, 의사표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쟁점은 첫 번째는 뭐냐면 2014년도에는 지배력이 있고 2015년도에 지배력이 없어진 근거가 뭐냐. 삼성 같은 경우는 바이오젠 콜 옵션 행사할 거라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판단하면 뭐예요? 49.9% 이렇게 되고 또 약정에 뭐 있냐면 이사회에 동수가 되기 때문에 공동기업이 돼서 공동기업은 지분법 대상이다. 지분법 대상이면 그 주식을 아까 계산한 것처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금감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시민단체나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의지가 없다. 그리고 바이오젠이 삼성에 보낸 레터 편지는 콜옵션 행사 레터로 보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과연 콜옵션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되냐. 우리가 서류를 통해 콜옵션 행사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행사 안 하는 경우와 서류를 통해 행사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행사하는 경우. 이제 문서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자, 제가 만약 삼성 바이오잖아요. 삼성 바이오예요. 자, 이게 바이오젠, 미국 바이오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콜옵션을 샀어요. 그렇죠? 콜옵션을 부여했잖아요. 바이오젠한테. 그러면 이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굳이 이쪽에다 문서로 어때요? 뭐 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 뭐 그렇지 않겠다. 문서로 보낼 어떤 동기부여가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괜히 먼저 보냈다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좀 좋은 계약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삼성 이쪽에서 나온 어떤 그 바이오 제품을 이쪽에서 유통을 시킬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못 할 수 있는 또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문서로 굳이 삼성한테 안 보내도 되잖아요. 콜옵션 나중에 행사 뭐 얘네들이 좋아지면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서로 문서가 이러한 어떤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그 판단 근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뭐 이런 기업가치 평가가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그쵸? 예, 기업 가치가 5조 2725 이게 뭐 정상적인 기업 가치 평가한 건지 이것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이렇게 5조 이 정도인데 그러면 콜옵션 가치는 뭐예요? 49.9%를 그러니까 2조 6,310억이잖아요. 그러면 행사 가격보다 월등히 크잖아요. 그러면 좀 뭐랄까 월등히 큰 경우 합리적인 경제인의 판단은 콜옵션을 행사할 거라는 이런 근거는 될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어떤 문서를 줬는데 이게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되다. 그러면 굳이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했으면 콜옵션을 꼭 행사해야 되잖아요. 구속력이 있다며 문서가. 근데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은 이게 구속력 있는 문서라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나는 나중에 콜옵션 행사해도 되는데 굳이 문서로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서로서 우리가 콜옵션을 행사하냐 행사하지 않냐 이걸 판단하는 게 경제적 실질에 맞냐 아니면 좀 기업가치 평가를 했을 때 행사額보다 월등히 좀 큰 경우 좀 합리적으로 어떤 제3자가 봤을 때에도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봤을 때에도 이거는 100% 콜옵션을 행사할 거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콜옵션 행사의 어떤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IFRS 자체가 어때요? 이번에 도입했잖아요. IFRS 자체를 이 부분 또 이 사례 자체가 없어요. 케이스가 미국도 없고 지금 일본도 없고 미국하고 일본은 어차피 IFRS 자체 뭐 이건 유럽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유럽 쪽도 이런 케이스 자체가 없을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케이스 자체가 나온 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고 이런 케이스 자체가 없는 건데 판단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도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이 가치 판단 이런 콜옵션을 행사하는 그런 근거로 문서로 판단해. 문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문서를 굳이 보낼 동기부여가 없는데 하나도 삼성한테 그렇죠. 자, 쟁점 2는 뭐냐면
그럼 기업 가치 2014년도와 2015년도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2014년도와 2015년도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는가? 그럼 바이오 기업의 기업 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차이가 클 만한 이벤트가 있는가? 이 부분 하나의 쟁점. 이 부분은 쟁점 4하고 제가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쟁점 3는 이제 뭐예요? 2012년 14년도 바이오젠과 주주 약정 내용 공시가 없고 2014년 15년도에도 간략히 공시가 돼 있고 이거 이사간 동수로 이사회 구성한다는 약정 공시에 없어요. 이 부분은 회계 규정상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회사는 비상장이잖아요. 그리고 주주가 바이오젠하고 삼성 바이오밖에 없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유용성 측면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주가 뭐 여러 명이다 상장이 돼 있다 그러면야 공시가 되면 되는데 주주가 바이오젠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명뿐이 없는데 서로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정보 유용성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뭐 그 규정이 돼 있다면 잘못한 부분이고 자 쟁점 4에서 보면 자 그러면 2012년도부터 이미 공동기업으로 설계된 거 아니냐 그러면 2014년도에 콜옵션 가치가 평가 불능으로 될 근거가 있냐 평가 불능으로 돼야 이게 종속기업인데 그러면 뭐냐면 2015년도 기업 가치가 이렇게 크게 평가하고 2014년도에는 평가 불능이다. 아까 쟁점 2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부분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다고 봐요. 아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법인이 아니라 제3의 회계법인에 제3의 회계법인에 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회계법인에서 회계법인에 어떤 제3의 회계법인에 이제 이 평가를 맡기면 돼요. 2014년도 평가를. 그쵸? 2015년도 평가도 한번 맡겨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2014년도 평가가 이 회사가 이제 에피스라는 회사인데 뭐 이상 정도 되고 적자다. 그럼 이 회사를 얼마 정도에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적자인 회사 이상인데 얼마에 평가할 것인가? 2015년도에 3상이 되고 어떤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또 평가하는 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에 제가 회계법인의 어떤 회계사를 할 때는 2014년도에 좀 평가 자체가 상당히 박할 것 같아요. 아까 콜옵션 이 가격 보다 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적자 폭도가 상당히 크잖아요. 뭐 8천억까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게 몇 조의 어떤 가치라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저보다 뭐 전문가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그래서 이 콜옵션 가치 평가 불능이라는 게 지금 아마 사후적으로 삼성에서는 뭐 이렇게 문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금감원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미리 설계를 하지 않고 얘네들이 사후로 만들었다는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설계를 했을 거라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그 합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리하게 맞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회사가 상장을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보고서 읽을 때 대주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항상 마사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게 마사지를 하는 게 회계 기준 안에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장을 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냐면 상장을 하기 전과 상장을 한 후에 부의 수준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재무제표로 마사지 하는데 이게 회계 기준 안에서 마사지 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상식적으로 너무 범위가 지금 적자에서 갑자기 막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만 이런 판단의 근거들이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 이거 판단하면 만약 회계법인에 다른 회계법인에 맡긴다면 2014년도를 만약 제가 봤을 때는 그 큰 금액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면 그러면 콜옵션을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과연 어,
그 콜옵션 의사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이것도 문서로 이게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가치와 콜옵션 가격, 행사 가격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근거가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한번 따져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한 부분 그리고 2015년도 또 제3회 회계법인에 맡겨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쟁점은 서로 뭐 어떤 논리 뭐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어차피 K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IFRS 자체가 상당히 자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공시사항들이 좀 한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놓으면 논리적인 부분을 제시해 놓으면 회계 기준이 맞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 거의 대부분 추정이 많아요. 모든 게 추정이 많아요. 그 금융자산도 손상 이런 부분, 뭐 대손충당금도 추정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이게 뭐냐면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고 또 이제 공시에 이 부분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한계점 그래서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만 명확하게 공시가 돼 있으면 회계 기준에 맞는 어떤 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런 걸 보고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은 안 가지만 이게 명확하게 뭐 분식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제가 아직 뭐 회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었고 단지 사업 보고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이제 회계 공부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좀 우리는 좀 대중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회계 기준 안에서만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어떤 합병이라든지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회계 기준이 분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제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까지 개입을 시켜버리면 이게 더 꼬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치 판단의 문제는 배제하고 오늘은 이부 회계 기준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뭐 삼성바이오 투자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삼성 관련된 회사를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그 삼성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